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윤준기입니다. 어, 어, 이번 세션에서는 얼리얼 엔진이 지원하거나 호환되는 디버깅 프로파일링 툴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인베디드 환경에서 작업을 좀 해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윈도우 환경에서 볼 수 없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불편했는데 얼리얼 엔진을 쓰게 되면서 좀 편해진 이런 툴들을 정리하는 세션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선 가장 많이 겪으실 만한 상황별로 정리를 해봤고, 상황별로 어떤 디버깅 툴을 쓰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얼리얼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프레임 드랍 시에 타이밍 인사이트의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나 툴 이야기만 드리면 너무 심심하실까봐 간단한 최적화 방안들, 그리고 그래픽스 아티팩트 쪽에 뭐 렌더 닥을 활용해서 쉐이더 코드를 수정하고 디버깅하는 방법이나 저희 얼리얼 엔진의 인하우스 그래픽스 디버깅 툴인 GPU 덤프 뷰어 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누수가 있을 때 이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디버깅 관련해서 AGD로 좀 편하게 디버깅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 세션만 보고도 따라하실 수 있게 막 최대한 어디를 클릭해야 할지부터 말씀드리는 좀 친절한 느낌의 세션이고요. 그 일부 툴들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비교적 최신 기능들도 다 담고 있어서 5.4 기준 툴 정리 노트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로 하는 프레임보다 안 나오거나 할 때 어떻게 부하 지점을 살펴볼 수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리얼 엔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멀티스레드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는 엔진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병렬로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한번 흐름을 쭉 설명드리면 게임 스레드는 각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할 로직들을 처리해주고 여기에 게임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오브젝트의 위치, 애니메이션의 상태, 그리고 기타 게임 플레이 관련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이 계산한 후에 이 프리미티브한 데이터들을 렌더 스레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스레드는 게임 스레드로부터 전달받은 이 프리미티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지빌리티 체크를 체크한 후에 렌더 커맨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렌더 스레드에서 이제 생성된 명령은 실제 그래픽스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필요한데 일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부하를 주기 위해서 RHI 스레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RHI 스레드는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GPU를 통해서 화면을 그리는 작업들까지 해서 이 모든 게 병렬적으로 이루어져서 30프레임이 목표시라면 33.3ms, 그리고 60프레임이 목표시라면 16.6ms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보통 스탯 유닛이나 스탯 FPS로 각 스레드별로 몇 미리세컨드가 걸리고 있는지 체크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굳이 설명드리자면 게임이 게임 스레드, 드로우가 렌더 스레드, RHIT가 RHI 스레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세 개가 CPU 쪽 부하, 그리고 GPU 타임이 GPU 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프레임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게임 스레드 쪽 부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탯을 보고 이제 CPU 쪽 부하다라고 판단하신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얼리얼 인사이드 트롱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돌고 있는 얼리얼 엔진과 어태치해서 메모리 측정이나 성능 프로파일링, 그리고 패킷 조사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타이밍 인사이트는 CPU나 GPU 트랙을 비롯한 다양한 트랙의 프레임당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정보도 있어서 이거는 그럴 경우에는 각 벤더사에서 나온 프로파일링 툴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얼리얼 인사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런처에서 설치 시 엔진 바이너리 쪽에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엔진에서 따로 빌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파일링 하시면 유트레이스라는 포맷으로 나오게 되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쭉 지금까지 프로파일링한 그 유트레이스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 실시간으로 프로젝트랑 어태치한 유트레이스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리얼 인사이트랑 실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 인자를 통해서 인사이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어태치 하실 수 있는데요.
윈도우랑 리눅스 같은 환경이라면 그냥 실행인자를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호스트로 로컬로 셋업 하셔서 하시거나 실제로 SSH 통신 중이시라면 해당 API 어드레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환경이라면 ADB를 통해서 어태치를 하셔야 되는데 1980 포트로 포워딩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플랫폼도 모두 1980 포트를 쓰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 안 된다면 방화벽이 막혀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속성으로 디버그 UI 커맨드 라인에 실행 인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iOS는 앱 안에 UI 커맨드 라인 텍스트에 실행 인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앱으로 접근하는 툴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고 외부 툴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스 호스트만 입력해서 어태치 하셨다면 트레이스 채널이 이제 디폴트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전에 정해둔 프리셋이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스 채널을 어떤 거로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타이밍 인사이트나 메모리 인사이트 같은 모듈들이 활성화되는 구조고요. 일부 모듈에 대해서는 플러그인을 써 활성화해 주셔야 쓰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세션은 타이밍 인사이트랑 메모리 인사이트만 다루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해두시면 현재 성능 프로파일링에 필요한 타이밍 인사이트 모듈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GPU, 프레임, 로그, 북마크, 스크리션, 리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능숙하게 사용하시면 좋아서 이번 세션에서 전부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 인사이트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타이밍 인사이트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기록된 스레드별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몇 미리세컨드 걸렸는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최근에는 익숙하게 많이들 쓰셔서 친숙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지원이 많이 한정적인 디바이스에서 CPU 점유율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받거나 병목 현상을 추적할 때 항상 인사이트를 보고 나서 C++ 쪽으로 가서 작업을 진행하는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로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로그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온 로그 패널이고요. 로그 패널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로그가 기록된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로그를 클릭하시면 해당 로그가 새겨진 시점으로 가실 수가 있고 또 로그에 필터를 거쳐서 필요한 로그 정보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클릭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제 로그가 새겨진 시점에 코드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타이머 패널인데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보라색 부분이 게임 스레드가 몇 미리세컨드 걸렸는지 지금 나타내 주는 부분인데 오른쪽 타이머 패널에서 원하는 스코프를 활성화하셔서 해당 스코프를 지금 어느 정도 차지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타이머 패널의 스코프 옆에 몇 미리세컨드인지 걸리게 나오는데 이게 최대값, 뭐 최소값, 중간값, 평균값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게 리전 채널에 의해서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부하 지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필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우클릭을 통해서 퀵파인드를 누르시면 엔도 필터를 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트랙에서 듀레이션이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거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뭐 게임 스레드에서 10ms 이상 걸린 태스크를 찾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숫자 넣으실 때 기본적으로 단위를 안 넣으면 초 단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영상 싱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지금 10ms 걸린 애들에 대해서 필터가 걸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콜러랑 콜리라고 있는데 각각 이게 어떤 스코프를 클릭해서 보시면 어떤 태스크로부터 불려졌고 또 하위 태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여드린 그 디폴트 채널 중에 북마크 채널과 스크린샷 채널도 있는데요. 인사이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에서 콘솔 변수로 트레이스 스크린샷을 하면 해당 시점에 화면을 유트레이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북네트크 채널 같은 경우에는 M 단축키를 누르시면 저렇게 쭉 위에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중요 이벤트에 대한 마커로 뭐 레벨 로딩이나 엔진 부팅 단계 이런 시점을 보여주는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보시면은 BP에서 프린트 스트링으로 한 로그들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게 디폴트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해 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얼리얼 패스 때 또 다른 분들도 인사이트 이야기를 하실 거라 몇몇 채널을 언급하실 걸 비교적 이제 많이 안 언급할 만한 채널을 소개시켜드리면 콘텍스트 스위치 채널인데요. 기본적으로 실제 어떤 코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어 64개, 논리 프로세서 128개로 운영 중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뭐 게임 스레드나 각 스레드별로 몇 번 코어에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이 코어 개수에 비해서 지금 내 스레드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걸 판단하실 때 쓰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코어 수가 적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인베디드나 모바일 환경에서 되면 좋겠지만 현재 윈도우나 일부 콘솔에서만 지원하고 있고 뭐 이 채널들 중에는 뭐 또 이 채널 외에도 쿡타임만 집중적으로 보거나 SL 로딩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는 등 정말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추가돼서 저희 닥스로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PU에서 뭐 하는지 모든 함수에 스코프를 달아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거에 제한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CPU에서 뭘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스탯 네임드 이벤트를 추가해 주시면 아래 그림처럼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신 코드에도 당연히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스콥 네임드 이벤트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추적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함수 시작 부분에 매크로를 걸어주면 지역 변수의 생성 시점과 소멸 시점 사이클로 스코프를 해서 몇 미리 세컨드인지 인사이트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제 최적화 관련해서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항상 저희가 주로 나오는 게 가비지 컬렉터에 의한 히치인데요. GC는 크게 마크 앤 스윕이나 레퍼런스 카운트 방식이 있고 이제 얼리어 렌저는 마크 앤 스윕으로 GC를 하고 있는데요. 루트 오브젝트로부터 각 오브젝트 간의 도달 가능성 분석을 하고 실제 메모리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오브젝트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부하가 한 번에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오브젝트 풀을 사용하시던가 좀 예산을 빡빡하게 잡아서 이런 부분을 피하실 텐데요. 조심스럽게 기능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 5.4부터는 기존의 마크 앤 스윕이 한 프레임 안에서 동작되는 걸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하는 방식으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GC에 의한 히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보라색 그래프가 게임 스레드 미리세컨드인데 위에 보시면 한 프레임의 GC를 돌려서 위에 그림에서는 히치가 발생하는데 아래 그림에서는 히치를 좀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뭐 이런 콘솔 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능이고 5.4부터 들어간 따끈따끈한 기능이라 이게 많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컨텐츠를 좀 최대한 그대로 놔두고 편하게 할 만한 최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컴파일러 단에서 하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라인 함수는 헤더 파일과 선언부 구현부가 구현되어 있으면 컴파일러가 너무 길지 않는 코드에 대해서 결정해서 실제 함수 호출 오버헤드를 줄여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선언부를 헤더 파일에 추가하고 CPP에 구현부를 해주게 되면 컴파일러 단에서는 당연히 OBJ가 달라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라인 키워드를 붙여도 인라인 함수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LTO라고 링크 단계에서 해주는 최적화 옵션이 있습니다. LTO로 최적화를 하면 링크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OBJ 파일들을 참고하기 때문에 인라인 함수로 처리를 해주는데요. 당연히 이게 남발되면 안 되고 재기 함수나 너무 긴 함수 이런 건 컴파일러 단에 안에 규칙이 있어서 인라인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사용되는 게 PGO인데요. PGO는 런타임에 프로파일 데이터를 뽑고 실제로 많이 호출되는 부분을 추적해서 빌드 시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프로파일 데이터가 뭐냐면 어떤 시나리오에서 프로그램의 사용량, 메모리, 그리고 함수 호출 등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라인이나 레이아웃 변경 같은 부분의 성능 향상을 좀 이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함수의 LTO를 통해서 인라인을 계속 적용해버리면 코드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는데 프로파일 데이터를 통해서 컴파일러 단에서 많이 호출되는 부분만 추적을 해서 인라인화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레이아웃 최적화라고 스위치문에서 예를 들면 i가 주로 10이 나온다 이런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스위치 케이스를 통과하지 않게 최적화를 컴파일러가 직접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분기 처리 절감 비용도 있지만 분기 처리에 의한 점프한 곳에 코드에 따라서 메모리 캐시에 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통해서 좀 여러 방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저희 엔진 코드 곳곳에 이제 주석으로도 LTO, PGO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리얼 엔진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PGO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뽑는 단계랑 해당 데이터를 빌드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PGO 프로파일을 뽑는 단계인데 배치 파일 빌드하실 때 PGO 프로파일 인자를 추가해 주시거나 타겟.cs에 PGO 프로파일을 true로 해주시고 실제로 빌드를 하시게 되면 링크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치 빌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저도 돌려봤을 때 굉장히 좋은 CPU를 사용함에도 커피를 마시고 올 정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시나리오대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프로파일 데이터가 PGC, PGD 포맷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폴더 쪽에 빌드 PGO 폴더 안에 해당 데이터들을 옮겨주신 후에 빌드 하실 때 PGO 옵티마이즈를 붙여주시거나 타겟.cs에 PGO 옵티마이즈를 true로 해주시거나 해서 빌드를 해주시면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컴파일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그 링크 단계에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그 PGO 프로파일과 PGO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을 동시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LTO 옵션을 키고 싶으시면 이제 target.cs에 allow.ltcg를 해주시거나 빌드 스크립트에 lctg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이나 뭐 클랭 둘 다 컴파일러 단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같은 PGO를 써도 클랭에서는 게임 스레드에서 1000ms 더 이득을 보는 사례도 존재했기 때문에 PGO를 검토하신다면 컴파일러별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릴 팁은 이제 시그니피컨스 매니저인데요. 오브젝트 간의 이제 연관성을 파악해서 오브젝트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매니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을 통해서 활성화해 주시고 실제 매니저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 직접 판단하는 로직을 짜셔야 되고 그냥 인터페이스만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니피컨스를 활용해서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른 틱의 인터벌을 조절하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카메라랑 가까운 큐브는 매틱 업데이트 되지만 뒤에 있는 큐브는 몇 프레임 업데이트 안 되기 때문에 툭툭 끊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먼 오브젝트들의 인터벌을 조절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우선 시그니피컨스 매니저에 실제로 우선순위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할 때 중요도 평가할 함수 그리고 이제 중요도 결정된 이후에 동작 함수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원하는 시점에 돌리시면 등록했을 때 방법에 따라서 위에 바인딩된 건 함수들이 순차적이나 병렬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비긴 플레이의 함수 포인터들을 각각 등록을 하고 레지스터 오브젝트를 통해서 매니저의 객체를 등록해 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스탠다드 펑션에 바인딩 거짓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람다 표현식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레지스터 오브젝트의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실제로 바인딩된 함수가 불렸을 때 필터를 통해서 태그를 거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매개 변수는 병렬로 이걸 처리할지 순차적으로 처리할지 이넘을 통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와의 이제 거리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예제이기 때문에 그 몇 프레임 업데이트 돌릴 곳으로 저는 게임 뷰포트 클라이언트를 오버라이드해서 결정해줬고요. 실제로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넣어줘서 업데이트를 돌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몇 프레임 돌리게 되면 제가 등록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함수로 들어오고 일전에 등록해 주신 태그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예제는 간단하게 거리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1과 0으로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이제 퍼스트 시그니피컨스 함수의 우선순위 매개 변수를 플롯이 넘어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태그로 필터를 하셔서 일단 우선순위에 따라서 액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틱 인터벌을 통해서 인터벌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처음 보셨던 것처럼 동작하고 이게 트랜스폼 기반으로 뷰 프로젝션 역행렬을 구해서 게임 스레드에서 플러스텀 컬링을 적용해서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에 적용하시거나 나이아가라에 적용하는 등 예제가 많으니까 이걸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GPU 부하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PU 채널을 디폴트 채널에 포함되어 있고 렌더 패스별로 몇 미리세컨드가라고 나오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미리세컨드는 매번 달라지고 GPU 쪽 사이드이기 때문에 대략 전체적으로 이 정도 걸리고 렌더 패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 기능은 모바일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순간적인 단위 프레임에 대해서 GPU 소요 시간을 알고 싶으시면 프로파일 GPU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키보드가 지원되는 환경이라면 컨트롤 시프트 쉼표를 하실 수 있고 또 프로파일 GPU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서는 시각화도 해주지만 이렇게 로그를 통해 출력할 수 있고 CSV로도 산출모를 뽑을 수 있어서 자체적인 프로파일링 툴을 만드신다면 이쪽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안드로이드나 iOS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보시면 안드로이드는 총 GPU 타임이나 렌더 패스 시간 둘 다 보여주지 않고 iOS는 GPU 총 걸린 시간은 보여주지만 렌더 패스 시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라면 일단 퀄컴 칩셋이라면 스냅드래곤 프로파일러 그리고 말리나 엑시노스 같은 삼성 쪽 칩셋이라면 암 퍼포먼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셔야 되고 iOS 같은 경우는 맥 인스트루먼트 툴을 사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그래픽스 디버깅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아티팩트가 있거나 GPU에 바인딩된 값, 뭐 버퍼의 값이 의심될 때 쓰실 텐데요. 가장 유명하고 친숙한 렌더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자체 인하우스 디버깅 툴인 GPU 덤프 뷰어 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렌더닥은 일단 오픈소스로서 MIT 라이센스로 되어 있고 얼리얼 엔진과 호환이 잘 되는 대표적인 그래픽스 디버깅 툴이고요. 지원 플랫폼으로는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 있고 아쉽게도 iOS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iOS에서는 주로 뭐 저희 인하우스 툴을 쓰시거나 아니면 엑스코드 프레임 디버거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렌더닥에서 그래픽스 디버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엔진 라인에 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쉐이더 코드 디버깅 하기 위해서 심볼을 추가하거나 압축을 끄거나 최적화를 끄거나 뭐 압축을 빼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렌더닥의 기본 화면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설정해 주신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에 따라 커맨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상수 버퍼 세팅이나 맵업맨 등등 디테일하게 그래픽스 API들이 쭉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티팩트 관련해서 찾을 때는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에 따른 드로우콜 함수로 필터링을 걸어주고 찾는 편입니다. 현재는 지금 뭐 DX로 돼 있어서 드로우 인덱스드로 필터링을 거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 뷰어에서 기본적으로 인풋 리소스가 뭔지 아웃풋 리소스가 뭔지 다 보실 수 있고 드로우 콜은 뭐 실제로 이루어지긴 한 건지 이런 거를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실 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화면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하고 있는지 쭉 보실 수가 있어서 뭐 이거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인데요. 실제로 인풋 어셈블리부터 아웃풋 머지까지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전반이 각각 셋업이나 뭐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폴로지는 뭔지, 버텍스 쉐이더는 어떤 인풋을 넣고 있는지, 레스터라이저 퀄 상태는 어떤지 등등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쉐이더 코드 수정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 뷰어인데요. 실제 정점이나 인덱스 인풋 정보나 아웃풋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뷰어를 통해서 버텍스 쉐이더 거치기 전후에 로컬 좌표계 기준이었다가 뭐 프로젝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레이션이나 지오메트리 쉐이더 쪽에서 뭐 정점을 추가하셨거나 쪼개셨거나 하는 부분도 이곳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렌더닥의 장점은 이제 실제로 그래픽스 API 명령어들을 쉐이더 기반으로 디버깅을 위해서 다시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쉐이더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PP 톤 매핑에서 룩업 테이블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러시면 텍스처 이름을 확인하시고 해당 드로우콜의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에 가셔서 픽셀 쉐이더에서 에디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픽셀 쉐이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영상을 찍어놨는데 리소스를 찾아서 간단하게 수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기 위에 어플라이 체인지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좀 별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값 하나 바꿔가면서 확인해 본다거나 뭐 쉐이더 코드 매번 컴파일하기 귀찮을 때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텍스처 뷰어의 아웃풋에 이렇게 결과가 반영되는 거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버텍스 쉐이더도 마찬가지로 아까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에 가셔서 에딧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뭐 값을 수정하거나 로직을 변경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렌더닥의 기능이 많은데 이게 툴이다 보니까 가끔씩 어디서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좀 많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픽셀 쉐이더 디버깅은 텍스처 뷰어에서 실제 해당 픽셀을 누르시고 우하단에 디버그를 누르시면 픽셀 쉐이더를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점에 드로우 컬에 그려진 픽셀에 대해서만 디버깅이 가능하고요. 어셈블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최적화 정도에 따라서 보실 수 있고 조사식을 통해서 변수 값들을 추적하실 수도 있고 최적화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왓츠 뷰어에 그 변수 값을 세팅하고 실제 뭐 값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모습이고요. 버텍스 쉐이더에서는 마찬가지로 메쉬 뷰어에서 인풋들에서 그 우클릭으로 에딧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어셈블리 단위로 한 줄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렌더닥 UI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찾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도 디버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쉐이더를 실행하는 디스패치 쪽을 클릭하셔서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맨 우측에 보시면 컴퓨터 쉐이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쉐이더 옆에 이렇게 디버깅을 누르셔서 볼 수 있고 컴퓨터 쉐이더는 아시다시피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스레드 아이디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 특히 컴퓨터 쉐이더는 디버깅하기 힘들어서 보통 매번 맵을 해서 값을 찍어보든가 아니면은 화면에 출력해서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렌더닥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덤프 뷰어 툴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능이고요. 얼리어렌지 인하우스 그래픽스 디버깅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키보드로가 지원되는 환경이라면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그리고 커맨드로 덤프 GPU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렌더닥과 다르게 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르게 덤프를 떠줍니다. 덤프가 완료되면 이제 세이브 폴더에 GPU 덤프 폴더가 생기게 되고 안에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구조로 나오는데요. 뷰어로서 HTML을 제공해주고 있고 웹GL이나 크롬이 동작 가능 환경이라면 배치 파일을 쉐어함으로써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hipping 산출물에서 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target.cs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GPU 덤프 뷰어 툴 화면이고 보시면 렌더닥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각 패널별로 인포 채널에서는 어떤 그래픽스 카드를 쓰고 있고 코어는 지금 몇 개인지 뭐 어떤 라이브러리로 셋업되어 있는지 피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다 보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정리해놔 주시면 디바이스별로도 분류가 가능해서 어떤 드라이브에서는 아티팩터가 나온지 정리해 주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로그나 콘솔 변수가 지금 어떤 게 세팅되어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렌더 패스들이랑 GPU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고 뭐 인풋 리소스부터 아웃풋 리소스 그리고 각 리소스에 대한 버퍼 값이나 텍스처 뷰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꽤나 디테일하게 이게 쉐이더 리소스인지 뭐 언어도 어세스 뷰인지 이렇게 플래그나 텍스처 포맷 정보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버퍼가 어느 렌더 패스에서 읽기와 쓰기가 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닥 정도는 아니지만 웹GL을 통해서 간단한 후처리 효과를 좀 필요에 따라서 쉐이더를 수정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컴파일 되는 순간에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편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Gbuffer를 아껴 쓰시는 분들은 이제 RGB 채널 안에서도 쪼개서 보시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 시각화 쪽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형은 쉐이더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자료형은 거의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구자 버퍼라고 생각하면 자료형을 입력해서 원하는 버퍼 단위로 쪼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좀 불편해서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렌더 패스에서 파라미터 같은 거 추가하실 때 구조화 버퍼 디스크립션을 추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이즈 오프해서 넣는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템플릿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메타데이터가 새겨주셔서 이렇게 GPU 덤프 뷰어 툴에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드리자면
렌더닥은 실제로 그래픽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명령어 등을 이용해서 다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쉐이더 코드를 수정해 보거나 파라미터를 변경해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산출물인 RDC 파일을 공유하더라도 실제로 캡처했던 그래픽 드라이버가 없으면 여실 수 없고요. 다시 그렸기 때문에 실제로 capture에도 이슈가 발생해서 렌더닥으로 봤는데 재현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GPU 덤프 비어 툴은 이제 실제로 RDG 텍스처를 바로 캡처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고, HTML을 공유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아카이빙 하실 때 관리하시기 되게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캡처하면 용량이 얼마나 뭐 해상도나 뭐 고퀄리티 리소스를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10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파악할 때 저희 엔진을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 분석할 때도 저도 코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툴들을 통해서 먼저 보고 코드를 분석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 리소스 뷰어라고 이전에 통계 툴처럼 쓰이던 툴인데요. 렌더 리소스 뷰어는 실제로 GPU에 바인딩된 메모리를 보실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텍스처나 정점 버퍼, 뭐 인덱스 버퍼 이런 정보들까지 다 나오고, 우클릭을 하시면 실제 어떤 에셋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GPU 메모리 쪽 이슈가 걸렸을 때 사용하기 좋고요. 이건 실제로도 제가 프로젝트에서 특정 구간에 프레임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레벨 디자이너 분이 이제 큐브에 가까운 오브젝트를 이곳저곳에 그 정점 30만 개 이상짜리를 뿌려주셔서 이걸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메모리 릭인데요. 이제 C++ 같은 이제 언매니지드 언어에서 개발자가 실수로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 안 해주거나 뭐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실수지만 그래도 범인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잡는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억지스럽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 릭을 추가해서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인사이트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메모리 할당과 해제 이런 거를 다 추격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 인사이트를 어태치 하실 때 메모리 프리셋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 케이스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뭐 쿼리를 날리는 방식으로 메모리 누수에 대해서 추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인사이트 기본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메모리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가 끝내면서 메모리의 생성부터 해제까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LLM 태그라고 있는데요. 이제 모듈 단위로 지금 어떤 모듈이 그 어느 정도 지금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보실 때 활성화해 주시거나 끄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채널에 메모리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인사이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고, 인베스티게이션 패널을 보시면 룰을 정하고 해당 룰로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룰을 클릭해서 보시면 그 메모리 릭에 대한 룰도 지원하고 있고, 어떤 룰이냐면 그 메모리 증가 시점 그러니까 A, B 구간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C 이후에 해제된 메모리에 대해서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돌려보시게 되면 바로 메모리 릭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얼리얼 엔진 5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4에서는 프리뷰라 메모리 릭을 추적하는 기능은 없었을 텐데요. 4를 쓰시는 경우라면 메모리 릭 리포터라고 맵 리포터를 통해서 사용하는 누수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피니션으로 말록 릭 딕테이션을 통해서 활성화해 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말록 릭 스타트 시점부터 그 리포트 시점에 메모리 누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PPT 오타가 있는데 이게 맵 리포트가 아니라 텍스트 파일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 릭이 있다면 왼쪽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메모리 릭이 없다면 왼쪽 그림처럼 나오고, 릭이 있다면 오른쪽처럼 호출 스택과 함께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은 좀 있는데, 그 F 메모리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말록이나 U 오브젝트만 추적해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저희 빌드하실 때 모듈 단위로 돌려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배치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운영체제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얼리얼 엔진을 또 빌드 하실 수 있는데요. 스태틱 애널라이저 보시면 비주얼 CPP나 클랭 등을 넣어서 정적 검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MSVC에서 제공해주는 정적 검증도 나쁘진 않지만 클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로 MSV 환경에서 개발하셔야 한다라도 정적 검증을 돌리실 때는 클랭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당 방법은 빌드 단계에서 정적 검증을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CPP 파일 한 번에 묶어서 빌드해주는 유니티 빌드가 셋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행 인자를 통해서 꺼주셔야 되고요. 리얼 빌드 툴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누수 위험이 있거나 초기화되지 않은 포인터를 사용하거나 뭐 댕글링 포인터를 사용 위험이 있거나 하는 상황에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적 검증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너무 워닝이 많으면 그중에 일부가 잡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랑 뭐 메모리 누수 유발 코드가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아사리판을 쳐놔도 하나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릭이 나왔다고 뭔가 티켓이 만들어지게 되면 항상 그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난가하는 마음으로 그 실수를 방지하는 마음으로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디버깅 팁이고요. 안드로이드 디버깅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게 AGD라고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인데 저희 얼리얼 엔진과 호환이 당연히 되고요. 얼리얼 엔진 플러그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바는 안 되고 C++에 한해서만 안드로이드 디버깅을 하실 수 있습니다. JDK 기본적으로 17 버전 이상 쓰셔야 되고 2020 비주얼 스튜디오 2020이나 19를 쓰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진과 호환되기 위해서는 그 23.1 이상의 AGD 버전을 받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어태치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디버그에서 어태치 프로세스를 하시고 커넥션 타입에서 AGD를 해주신 다음에 실제 디바이스를 타겟에서 찾으시고 앱을 어태치하시면 되는 게 간단한데요. 그림에는 없지만 컨피그 디버그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셋업을 해서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붙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보통 이런 중단점 거실 때 인트 A 이런 식으로도 하시는데 저희 얼리얼 엔진에서 또 UE 디버그 브레이크라고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